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고민을 하고 올리게 됩니다. 아마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핵심은 바닥 여부입니다. 그리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더 아래로 깊은 바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너무 모호한 표현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의 후반부에 첫 번째 바닥의 의미와 대응법을 이야기해 보겠으니 일단 결론은 첫 번째 바닥이다. 이렇게 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아시아 세션부터 미국 세션까지 어떻게 해서 바닥 결론을 냈는지를 함께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목요일 시장이 마감하고 언론에서는 금요일 오전장에 역대급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것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가득 나왔어요. 반대 매매 대상 계좌가 1만 계좌가 넘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과연 지금이 금융위기급 하락장인가? 금융위기라고 하면 외가격 포스마일이 계속 살아있어야 하고 환매가 환매를 낳는 장이어야 되는데, 이번 주 중반 이후로 외국인들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합성 선물 매수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빨리 외가격 매도를 닫는 것은 추세 추종자들의 성향과 다른 이 구간은 바닥이라는 그런 확신이 강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인데요. 만약 그래도 언더슈팅을 준다면 저는 2300선을 초반 30분 동안 빠르게 깼다가 올라와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든다면 확실한 바닥 신호라고 봤는데요. 개장 전 동시효과 예상치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한 출발을 했죠. 코스피는 그렇다 쳐도 코스닥은 8시 40분에 마이너스 11%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양시장은 다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심하고 시장을 받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언론에서 한 이야기를 좀 걸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이 급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즉 매물을 계속 소화해가면서 잠겨가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반등하기 어려운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들어서는 투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또 금융위기급 하락장이라고 했는데 금융위기급 하락장의 특징은 외가격의 환매를 계속 난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기관주도의 환매입니다. 근데 지금은 엊그제나 그저께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 매수를 할 때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환매를 했어요. 거의 100억에 가깝게 환매를 연속으로 했는데 이것은 롤링다운이지만 기관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롤링다운이 아니라 개인들이 증거금이 부족해서 롤링다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락폭 자체는 길고 오랫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는 하락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유동성 회수 측면에서의 하락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멀티플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의 하락이지 투매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투매가 이번 주에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이 현물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터진 뒤에 개장 초 5분 동안의 거래를 보면 이번 주 내내 평범한 수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24일 금요일에는 평소 5분 동안의 거래량을 보면 평소 수준의 150%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시장의 흐름은 위도 아래도 아닌 강보합선에서의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5분 동안은 누군가는 엄청 패대기 치고 누군가는 그것을 싹 받았다는 점이죠. 특별히 투자 주체별 동향이 확실하게 엇갈린 것은 아니지만 5분이 공방전 이후 시장을 당긴 것은 기관이 추세적 현물 매수였습니다. 이미 개장 후 15분 동안 급하게 털어야 될 사람들은 바닥에서 다 털었고 그 다음부터 시장이 2% 반등하니까 개인들은 지긋지긋한 주식을 2%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매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또 매도 공세를 내놓으려 했으나 워낙 강하게 손바뀜이 들어오면서 특히 현물에서 삼성전자를 아주 강한 매수세로 당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15분 만에 선물 매수로 돌렸어요. 그래서 오전 11시 15분에 첫 번째 고점을 기록할 때까지 5천억 넘게 선물 매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장중 평균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내내 넘어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 첫 번째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여기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내내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보다 늘 저평가 상태였어요. 뭐 많게는 1.5포인트까지도 저평가였죠. 그 얘기는 매도 압력이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물 선물 롤오버 때 매도 롤오버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해소됐고, 어떻게 보면 지난 6월물 만기 이후로 저는 추가 하방 베팅은 없었다고 봐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7월물에 롱포를 쌓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이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 한국물과 대만은 이번에 유난히 하락의 언더슈팅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수급에 의한 언더슈팅은 매크로 할아버지가 됐든 고조 할아버지가 됐든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여하튼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콘탱고로 벌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아주 강하게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무려 1,500원 넘게 들어왔어요. 비차익 매수는 얼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차익거래 잔고 집계하시는 분들은 쭉 한 1년 정도 데이터를 보세요. 그러면 목요일에도 1,600억 들어오고 금요일에도 1,500억 들어왔죠? 이게 만기일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동안에 가득 쌓였던 매도 차익거래의 청산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차익거래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는 시장을 아래로 까내려가려면 여기서는 더욱더 큰 시장 충격 비용을 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바닥신호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바닥신호 얘기할게요. 드디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장중에 32만 5천 계약을 찍고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대 많이 쌓여도 32만 계약을 넘기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기관별 미결제 약정 보유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파생 시장이 뭐 2000년대처럼 매력적인 시장도 아니라서 뭐 시장에 뭐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한 기관들이라고는 좀 뻔한 숫자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기관의 한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외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32만 계약이 미결이 쌓이면 거의 다 쌓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은 9월물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2만 계약이 쌓였다? 그러면 최소한 28만 계약 정도까지는 포지션을 풀어야 할 수요가 생긴다고 봅니다. 추가로 쌓인 미결제 약정 4만 계약 정도는 이 방향성 거래도 있겠지만 매도 차익 거래와 관련된 선물 미결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는 관건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쌓은 이 상당히 큰 규모의 합성 선물 매수가 청산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합성 선물 매수가 청산되고 선물 미결도 청산되어 미결제 약정이 28만 계약 수준까지 내려가면 시장이 첫 번째 반등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볼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12시에 있었던 옵션 시장에서의 특이 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뭔가 오류가 있던 것 같아요. API에서는 특이 거래가 포착되지 않아서 로 데이터를 뜯어봤더니 이 거래소에서 보내오는 데이터가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중에 시간이 날 때 거래소를 좀 문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단순 데이터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는 눌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뉴스플로우는 이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을 했다면서 스탁스 600이 P 레이쇼가 뭐 11배, 11.8배 정도라면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 미국이 트레이딩 시스가 이 리세션 현실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수요 둔화로 내려가고 결국 금리 상승은 멈추거나 둔화되거나 장기 금리 상승 추세는 반전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스닥도 반등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논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원자재가 올랐단 말이에요. 특히 기름은 장중에 4.37%나 반등을 했는데 이게 증시 상승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세션 현실화에 따른 주가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따가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드디어 시장은 반기 말 포지션 이익 확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채권에 과도한 숏을 쳤던 것을 걷어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주식에 과도한 숏을 쳤던 것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멤버십 회원분들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특징이 있었어요. 뭐 파월의 발언, 또 경제지표 발표, 혹은 뭐 상품시장이나 채권, 뭐 통화시장 같은 타 시장이 가격 흐름이나 논리와는 다르게 증시에는 저가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됐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 TQQ 같은 무지성 매수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오늘은 그런 것에 더해서 그냥 닥치고 숏을 치우자 이런 매매가 하루 종일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유럽 시장도 강한 커버링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반등치고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변동성 하락이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말을 앞둔 그리고 반기말을 앞둔 숏 포지션이 빠른 청산으로 변동성은 얼마 죽지 않은 채 지수만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럽 세션에서 챙겨볼 것 몇 가지를 보면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를 살짝 벌렸습니다. 이거는 유로존 국채가 단기적으로 많이 튀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 밀리게 되면 독일 국채가 밀리겠어요? 다시 세컨티어 국채들이 밀리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요. 이탈리아 국채 매도 지금 물려있긴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좀 더 매도를 늘릴 거고 반기 마감이 끝나고 7월에는 본격적으로 매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자, 또 하나는 비달러 바스켓이 골고루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얼마 반등 못했습니다. 일단은 유로화 매도 계속 들고 가고 있고요. 이것 또한 반기 마감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기름 시장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8월, 9월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가 급등을 한 건데 이것은 장기 전망은 변함이 없는데 단기물, 그러니까 8월물이 과도하게 반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8월물 기름을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반기 말이 며칠 남지 않아서 지금 이 반등에 대한 기름 매도는 콜옵션 매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이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경제 지표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된 숏 커버링이 장 마감까지 끝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아시아 세션에서 강세가 지속된 거야 뭐 아시아 증시가 강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유럽 세션 개장 직후에는 유럽 증시가 제법 눌려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미국 증시는 폭등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본장 개장과 함께 이미 1% 이상 갭 상승한 지수 선물은 30분 만에 12,000포인트를 돌파하였고 그리고 11시에 미시간대 소비자 실미지수 나쁘게 나왔죠.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조금 줄었다는 게 이게 뭐 증시에는 좋게 해석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어차피 오늘 어떤 지표가 나와도 숏커버가 나올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12,000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횡보가 나왔는데 시장이 안 빠졌죠. 이 하락장에서 이 주말에 롱 포지션을 손절매하면 종가 저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이 숏 포지션 애들이 지수가 안 빠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새벽 3시부터는 숏 커버를 시작해서 종가 고가가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같은 메가캡 주식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5월 24일과 이번 주 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쌍바닥을 찍고 급격한 숏 커버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가 징그럽게 오래 물려 있었던 파페치 그리고 로빈후드 이런 주식들도 바닥에서 살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보면 이 스타벅스, 나이키, 에스틸로더 이런 소비재 주식들도 살아나요. 근데 이 소비재 주식이 살아나는 것은 리세션 베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국 주식 쌍바닥, 닥치고 숏커버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서두에서 왜 첫 번째 바닥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저는 시장이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의 반등이 이 첫 번째가 가장 무서워요. 첫 번째 반등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죠. 그래서 반등을 시키는 것이 의외로 쉬워요. 매물이 저 바닥에서 털려 나갔으니까요. 근데 기관들이 주머니는 지금 현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벤치마크 추종자들은 본격적으로 현금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언더퍼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반 투자자들도 포모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어중간한 반등으로 무슨 뭐 바닥에서 10% 올랐다고 해서 뭐 15% 올랐다고 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포모 매수 안 해요. 내려온 게 많은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등은 일반 투자자들이 포모를 일으킬 만한 아주 강한 반등이 가장 크고 긴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업 실적을 2분기 정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영향받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리세션이 현실화를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어닝 가이더스 폭락 나오고 투자자들은 주식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락이 시작되게 되면 2분기나 1분기 뭐 전에 형성된 저점을 다시 깨게 됩니다. 나스닥으로 따지면 11,000 깨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긴 그림으로 보면 증시는 한참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따라가지 않으면 소외감 가득 느끼게 되는 급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야간 선물이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물 ETF인 EWY는 금요일에 이 대만 ETF인 뭐 EWT 그리고 이머징 ETF인 EM보다 월등한 상승률을 보였어요. 저는 얼추 매도 압력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따라서 월요일부터는 아주 강한 롱배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한 롱배팅이라 해도 분할 매수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또 세타를 살살 녹이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콜 버터를 강하게 쳐놓고 아래쪽에서는 풋매도를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등이 뭐 2500, 2600선 이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2450선까지는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버터의 타겟은 그 정도로 잡을 계획이고 이 버터플라이예요. 버터플라이 잡을 때는 욕심을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난이도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멤버십 회원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한국 증시 그리고 금요일 반등 그리고 야간 선물의 반등이 뭐 1% 나왔다 해도 저는 계속 당분간은 롱을 볼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6월 말까지는 지수에 대해서는 롱 대응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유로 매도나 이탈리아 국채 매도 같은 포지션은 치우지 않을 거예요. 다만 원자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구리는 조심스럽게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고 구리는 다시 매수 관점을 가져볼 거고 근데 기름은 콜옵션 매도를 걷어냈던 지난 그 115달러를 기준으로 다시 쌓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반기 말 마감 포지션 언와인드. 그렇게 보고 전체 대응할 겁니다. 이 시장의 반등이 금요일에 빠르게 전개된 면이 있죠. 근데 시장은 여전히 상승 압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이럴 때 기억할 것은 이 첫 번째 반등은 생각보다 길고 크다. 그게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꼭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반등부터는 시장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장 참여를 줄여도 됩니다. 첫 번째 반등보다 생각보다 짧고 그리고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점점 반등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귀엽고 언더슈팅 또 나와서 레벨 다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돼요. 근데 민첩한 트레이더라면 다른 반등보다는 이 첫 번째 반등은 꼭 따라가자. 뭐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시황이지만 그래도 강하게 제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컨빅션을 주입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트레이더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컨빅션이 없다면 그리고 익스큐션, 그러니까 클릭을 하지 못한다면 이코노미스트 명함도 못 내미는 허접한 동네 아저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델타원이라는 트레이더가 어떤 논리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익스큐션 하는지를 관찰하신다는 걸 보면서 각자의 시황관을 뭐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게 델방꿀이 됐든 뭐든 말이죠. 근데 우아하지 못하게 델방꿀이 뭡니까? 응? 프랭크 스나트라가 있잖아요. 마이웨이 하시죠. 응?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